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4년 동안 국회에서 활약할 선수를 뽑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원주하는 척이 준비했습니다. 2024 원주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3월 29일 금요일 순서는 이번 총선을 개관하는 선거 브리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자, 선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또 실컷 해보는 시간. 언제는 뭐 안 그랬냐만 오늘은 정말 본격적으로 각 잡고 내내 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28일부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뭐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개막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야 좀 선거 분위기 실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맞아요. 네, 요새 차량도 보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선거 운동한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현수막도 뭐 더 많이 아마 맞아요. 붙겠죠. 아니 갑자기 크기가 좀 커진 그래요? 현수막들이 있더라고요. 또 공식 선거 운동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한 모양이네요. 또 TV 토론도 지금 한창 또 하고 있고 공보물도 곧 날아올 예정이죠. 그쵸. 네. 뭐 문자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저는 방곡동 사는데 원주 갑에서 자꾸 날라와요. 정작 원주 을을 문자는 한 번도 못 받아보. 저는 정작 안 날라와요? 문자 못 받아가지고 타깃이 어떻게 설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또 돌아왔구나 어김없이 네네. 4년에 한 번 오는 이 선거 시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총선 뭐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이는 국회에서 활약할 선수를 뽑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한데 잘 뽑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네. 워낙 바쁘니까요 다들. 그렇죠. 바쁘시잖아요 다들. 뉴스 맨날 보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뭐 평소에 시의회 뭐 이런 걸 리뷰하듯이 뭐 총선도 한번 프리뷰를 해보자. 네네. 일종의 좀 선거 가이드 방송을 해보자는 거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개요, 뭐 특징, 또 나오는 정당 소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원주시 갑을 후보자 프리뷰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오늘은 조금 몸풀기도 있다. 맞아요. 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이 어떤 선거인지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원주 아는 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2024 원주민의 선택 선거 브리핑 자, 총선이란 무엇이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죠.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합니다. 이번에 뽑히는 의원들은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 임기를 갖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28년이라니까 엄청 멀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28년은 뭐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무튼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의원 46명을 뽑는데 지역구는 1명이 늘었고요. 지난 총선보다. 비례대표는 반대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일정과 방법 자, 요거는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랜만에 투표를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정이랑 방법 이런 거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투표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테죠. 본투표 날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공보물 날라올 때 같이 오잖아요. 어디서 맞아요.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앞에 맞아요. 오더라고요. 가장 아마 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겠죠. 거기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거기로만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요즘에 사전 투표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사전 투표는 본투표 바로 전주인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4월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역시 1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전국의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맞아요. 심지어 원주 밖에서도 원주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저도 예전에 그 속초에서 한번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주 투표를
보통 다들 요새는 거의 사전 투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맞네. 주말이어가지고 그렇지. 그 여행지에서 많이 아주 하시더라고요. 간편한 네. 제도가 또 정착을 했습니다. 거의 뭐 30%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사전 맞아요. 투표율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음. 원래 뭐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본 투표는 이 정도 나올 거다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는 엄청 높게 나왔는데 본 투표가 그거 대비해서 예상보다 막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그렇죠. 경우도 많아서 요새는 그냥 사전 투표 때 다 해버리니까 원래 네네. 본 투표했던 사람들도 그런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를 뭐 얼마 나올지도 많은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요번에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만 18세 뭐 이제는 그냥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되죠. 2006년 4월 11일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4월 12일에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안 된다. 아. 야, 근데 벌써 2006년생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상당히 참 이럴 때 참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도 지겨워요. 국인신 더 지겹겠죠. 뭐. 자,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이제 가능하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페이랑 이렇게 연동해서 하세요. 뭐 이거 아마 뭐 삼성 측에서 보도자료 뿌린 것 같긴 한데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네. 삼성페이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뭐, 하여간 그렇고요. 이번에는 투표용지 2장입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아마 지방선거 할 때는 이제 7장이어가지고 정신 없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죠.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비례대표 용지가 굉장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해요. 역대 가장 긴 51.7cm다 이번에. 이거를 선관위에서 이제 예시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성분이 들고 계신데 거의 상반신을 다 가리더라고요. 종이로.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긴 겁니다. 51cm 면은. 사실. 그래서 38개 정당 이번에 비례대표에 참여를 해가지고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아. 야. 어디까지 한 1m 되겠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 매번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희한합니다. 이거 이번에도 이렇게 길어졌고요. 자, 이거 뭐 당연한 거지만은 반드시 투표 전용 도장으로 기표하셔야 되고요. 기표소 안에서는 도장은 뭐 한 번만 찍어야 유효합니다. 한 번 맞아요. 찍어야 네. 2번 찍으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네모칸 안에 제대로 찍으셔야 유효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기준이 있지만은 조금 비껴놔도 되고 이런 건 있지만 되도록 정확하게 찍는 게 그렇죠. 낫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찍을 때 조금 이렇게 딱 찍는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 할 때 은근히 긴장돼요. 맞아요. 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가 길잖아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이 행열을 잘 맞춰서 찍고 있는지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찍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잘못 찍으면 어떡하냐. 다시 바꿔주나 새 투표용지 주나 했는데 안 준답니다. 한 장만. 네, 한 장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 찍었어. 근데 이걸로 투표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다고 찢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찢어도 처벌받습니다. 투표용지 훼손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른 후보한테 그냥 한 표를 더 찍어가지고 무효표를 만드시는 게 차라리. 만약에 잘못 찍었을 경우는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는 뭐 반으로 한 번만 적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들거든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거는 이제 세로로 접으라. 그러니까 세로선이 보이게끔 가로선으로 네네.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 도장 번지는 걸 우려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로 찍히는 것보다는 좌우로 찍혀가지고. 그럼 같은 같은 행에 찍히니까. 그러면 이름에 찍히면 그것도 아마 유효표로 인정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세로로 못 접을 것 같은데. 가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세로로 접더라도 최소 한 번은 더 가로로 접어야 되지 이게 않을까. 왜냐면 사전 투표자들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봉투 안 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봉투를 이 사이즈에 맞춰서 그것도 제작하진 않았을 것 어렵겠죠. 같아서. 네. 가로로 접어도 됩니다. 사실 뭐 요새 도장이 잘 마르니까요. 자, 뭐 기본적인 겁니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하시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더더욱 안 되고, 네네. 투표소에서도 안 되고,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맞아요. 인증샷 보통 찍으세요, 근데? 저는 뭐 SNS를 안 하시니까 잘. 근데 예전에 그래도 찍기는 했어요. 예전이 언제예요? 슈아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그래요? 슈아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올리진 않더라도 이게 나름 우리 하셨구나. 기념하는 의미로 저도 한 번씩은 찍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요새는 이게 손등에다가 이제 도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맞아요, 간단하게 맞아요. 그렇게 또 하는 네.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도 그러나요? 예전에는 뭐 투표소 앞에서 이렇게 뭐 특정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는 포즈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요즘 있었는데 상관없을걸요? 지금 뭐 선거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네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이게 엄지로 하면 이게 1번에 그래요? 뭐 연상시킨다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인도 그런 게 제한이 있었나? 약간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 모르겠네.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손 들고 찍은 적 많거든요. 네. 괜찮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랜만에 투표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다 오랜만에 하는구나. 아무튼 소개를 해봤고요. 관전 포인트.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짝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곧 지나죠 이제. 그쵸. 예. 네. 그래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 만 2년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민심을 측정하는 선거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여소야대 구조였으니까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그러니까 매번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쵸, 우리가 아무것도 그쵸. 못했다. 네. 뭐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과 같은 이제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폭주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하여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국정 동력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 네네. 분수령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무슨 다른 메시지보다. 여론조사도 그걸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정권 지원이냐 견제냐. 뭐 성격은 이미 그렇게 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유력 대권 주자가 직접 사령탑으로 나서는 선거잖아요. 이번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여야에서 모두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대권 가도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아마 대권도 그쵸, 더 올라가고. 갈겠죠. 입지를 좀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둘 다 사활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날선 공방이 좀 펼쳐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차기 대권 주자들이 막 이렇게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저 거의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특이합니다. 또 하나 짚어보면은 이번에도 비례 위성 정당이 등장을 했어요. 어김없이. 이 지난 총선부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의 뭐 K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세계 한국형. 세계 네. 정치 제도사에 정말 남을 만한 이런 기이한 제도 때문인데 이 한마디로 전체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은 그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득표에 비해서 소수 정당들은 의석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들한테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제도에 지난 총선 때 이제 미래통합당 또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이 마음에 안 들었죠. 이 제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역구 의석이 연동되지 않도록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하니까 결국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양당이 지난 총선 때 소위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네네. 이 제도 이럴 건 뭐하러 만들었나 그쵸. 상황이 됐고 이번 총선에서도 제도가 똑같으니까 결국 똑같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이렇게 비례 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이번에 참가를 하고요. 약간 바뀐 게 있어요. 지난 총선 때는 비례 47석 중에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준해, 이상했어 하여간 제도가. 그나마 네. 이번 총선부터는 46석 전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합니다. 물론 뭐 어차피 비례 위성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는 이미 다 거의 훼손된 상황이죠. 한편 이번에 또 관심을 보이는 거는 제3지대 정당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등등등 다양한 정당이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또 네네. 참여를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뭐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과 다른 제3지대론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민주당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빼면은 다들 존재감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3지대가 그렇게 막 호응을 얻는 느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민주당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네네. 인기를 끄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다당제로 이번에 가기보다는 또 양당제가 더 강화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 뭐 이런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네. 여느 때와 비교해 보면은.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당의 존재감이 좀 예전보다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치 한두 번 보시나. 근데 뭐 제 주변이나 아니면 뭐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맞겠죠. 하더라고요. 뭐 뉴스 보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뭐 이준석 씨가 안 나오던데 요새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그래서 새로운 미래도 뭐 거의 안 보이고 요즘 보면. 제가 너무 뭐 이게 이상적으로 봤던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게다가 뭐 이제 준연동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그나마 제3지대 이런 정당들이 좀 의석을 얻어서 다당제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니까 그쵸. 더욱더 네. 양당제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진보 정당에게도 좀 험난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은 민주당의 이 비례 위성 정당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일부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확장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세가 많이 약해진 녹색정의당은 대단히 부진한 성적표를 지금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진보 정당 파이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의석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그쵸. 대체로. 네. 제 이 성향상 보수 우위 정치 구도 속에서 좀 의회에 진보 정당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좀 신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이렇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네. 이건 뭐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 준연동제가 시행되고 나서 더 이런 경향이 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얽힌 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당의 세력이 위축되는 게. 여기까지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짚어봤고요. 최근 전적. 최근 총선 좀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의 총선을 살펴볼 텐데 12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2012년 제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죠. 이제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고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어서 여당이 이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네. 이 당시에. 사실은 좀 그 예상 밖의 결과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이 좀 유리한 선거 구도다. 맞아요. 있었는데 네. 뚜껑 열고 보니까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런 개혁 이미지에 힘입어서 네네. 좀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그렇죠. 뭐 별칭이 이때 붙기도 정점을 했잖아요. 찍고 네. 결국 대선까지도 이제 이겼잖아요. 그런 선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총선은 이제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때는 또 여당인 새누리당이 뭐 거의 200석도 얻을 거다. 뭐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 네네. 또 야권도 분열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으면서 민주당, 야당이 일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도 38석을 얻으면서 맞아요. 네. 대단히 약진을 했죠. 그리고 바로 직전인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거의 야. 육공화국 이후에 단일 정당으로서는 거의 최대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네. 이때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간신히 이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진 않았었잖아요. 네, 물론 민주당에 이제 유리한 네네. 어떤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맞아요. 벌어졌던 네. 선거였고 총선만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이 2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 3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가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총선 개요 한번 맞춰보고 본격적으로 어떤 정당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소개. 자, 원주는 뭐 지역구에 사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이렇게 양당만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네네. 역대 가장 긴 지금 투표용지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이 나오니까 정당 소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각 정당이 좀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이거 정말 저희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설명할 예정이라는 맞아요. 점을 네. 미리 밑밥을 깔고 들어가 볼게요. 기호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재 156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이고 제1야당이죠. 네. 아시다시피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왜 웃으셨어요? 이렇게 원래 180석이었는데 많이 의석이 줄어가지고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그 사이에. 네. 현재 156석 그래도 과반입니다. 네네. 전통적으로는 뭐 호남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인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부산, 울산, 경남이라든지 강원, 제주에서도 이제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데서 거의 의석을 확보 못했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확연히 좀 전국 정당화 됐다. 당의 굴곡진 역사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뭐 독재 정권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이어져 오는 그런 네. 과정 속에서 굉장히 구성원들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졌고 그 안에 이념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사실 흔히 우리가 민주당 뭐 언론에서 표현할 때 그냥 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내지는 네. 뭐 중도 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중도 우파. 내지 또 더 심한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왼쪽에 있는 우파 정당으로 여겨지기도 우파 정당인데 한다. 국민의힘보다 조금 왼쪽에 네. 있는 곳이다. 뭐 다를 거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 조금 이제 또 강성으로 가시면은 하여간 그만큼 평가가 엇갈릴 정도로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안에 구성원들 자체가 뭐 진보, 중도, 보수, 뭐 시장주의, 사회적 경제, 복지국가, 기본소득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거의 그냥 대한민국 네.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그렇죠. 전국 정당화가 된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외연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인권운동가 출신의 의원도 있고 또 종교계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있어서 안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게 좀 네.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강 정책을 보면은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 뭐 평등한 사회, 포용 경제, 보편적 복지, 남북 교류 협력 이런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채로운 스펙트럼에 걸맞게 정말 폭넓게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쵸. 이 네. 정강 정책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얘기 다 담아내려면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 다 만족시켜야 네. 되니까. 최근 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2016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그해 이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7년 대선에서도 이겼고 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겼고 2020년 총선에서도 이기면서 4연승을 거뒀어요. 맞아요. 최전성기를 달렸다. 야 이때 그 유명한 20년 집권론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할 거다. 무슨 우리 대영 제국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친구분들과 참 거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하여간 뭐 그런 어떤 설레발 아닌 설레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죠. 네. 민주당도 하락세에 접어듭니다. 2021년 재보궐 패배를 시작으로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연패를 끊고 반등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네네.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4연승을 거둔 시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 계열의 당치고는 당명이 좀 오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그렇네. 들어요. 그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된 이후로는 막 아주 그렇게 큰 분당 사태, 옛날에 뭐 안철수 의원이 나가듯이 네네. 그런 정도의 분당은 없는 것 같고 나름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진짜 민주당 당 이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헷갈려. 뭐 열린우리당부터 해가지고 뭐 대통합민주신당, 무슨 뭐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뭐 여러 가지 나왔었죠. 새정치연합도 있고 민주연합도 있었고. 하여간 뭐 넘어갔어. 이번 선거에는 지역구 출마자가 이제 246명이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는 아마 모든 지역구에 다 공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이 246명의 평균 나이는 56.6세입니다. 이제 여성은 16.7%, 41명이고요. 청년은 3.7%, 9명입니다. 여성 청년 공천을 강조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 네네. 특히 여성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반성해야 할 지점이죠. 이런 지점 때문에 누군가에겐 중도 우파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물론 뭐 여성을 공천한다고 좌파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간 이제 개혁을 강조하지만 맞아요. 늘 그거에 걸맞은 이 실천이 되지 못한 지점, 특히 이런 공천에 있어서 네네. 개혁 공천이 참 민주당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만날 이 당의 위성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비례대표 나오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가 합쳐서 이제 만든 딱 비례 정당인데요. 비례를 위한.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과 일부 진보 정당 그리고 시민 사회계가 이제 연합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30명을 공천을 했는데 뭐 눈여겨볼 후보를 제가 한 2명 정도 꼽아 보면은 일단은 3번에 백승하 전 초등교사 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공천을 했어요. 이분이 일단 원주에 사는 분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꼽은 건 아니고 공대 초등학교에서 교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사입니다. 교사 노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원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맘카페 아닙니까 지금 회원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파랑 맘카페를 개설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이 교사 권익 문제가 이제 화두인데 그쵸. 당사자 또 전문가로서 공천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16번에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공천했는데 이분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원주에서 원주 의료생협 또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이렇게 좀 원주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재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또 경선에 참여를
했던 네네. 것으로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쨌든 공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원조분들. 원분들이 네.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최혁진 씨는 참고로 원래 이제 민주당이셨는데 새진보 연합으로 갈아타셔가지고 맞아요. 이번에 네. 또 이렇게 공천이 됐다라는 점도 특이할 상황인 것 같고요. 공약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민주당 공약에서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민생 공약을 최우선으로 배치를 했다. 네네. 윤석열 정부가 하여간 민생 파타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들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최우선 배치를 한 것 같은데 1번 공약이 어쨌든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기본 주거. 이제 기본 주거까지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대거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그럼 뭐 전세 사기 피해자 선보상과 같은 일상 회복을 이제 지원을 하고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원, 이제 그 외의 국민들은 5만 원, 그리고 이제 아마 65세 이상 노인인 것 같은데 어르신은 무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네네. 그런 제도이고요. 이런 패스들이 좀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번에 다른 네. 정당들도 많이 했고 금액에 아마 차이가 있죠. 얼마나 더 파격적으로 하느냐. 맞아요. 그리고 정부도 네. 사실 뭐 K패스나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 강조한 건 이거는 이제 횟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가 하는 K패스 같은 경우는 월 일정 횟수 이상을 이용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승에 제한이 있거나. 네네. 그런데 이건 아마 환승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는 걸로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 4일제 도입. 뭐 4.5일제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또 경로당에 주 5일 점심밥상을 제공하겠다 네네. 이런 공약도 민생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확실히 민생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해요. 그렇죠. 폭넓고 좀 더 미시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모든 정당들이 저출생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한국 사회 그쵸. 국가적 네. 문제이니까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 눈에 띄는 거는 주로 가계 재정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도 기본이 등장합니다. 출생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게 기본 시리즈가 많죠? 확실히 대표님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 대표님의 이 색깔, 그런지. 이재명 대표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혼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모든 신혼 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요. 만약에 첫째를 낳으면은 무이자로 전환을 해주고요. 둘째를 낳으면은 무이자에다가 원금 50%를 감면해주고 셋째까지 낳는다 이러면은 무이자에다가 원금 전액을 감면해줘서 1억을 그냥 주는 셈이 된다. 야, 아니 이런 정책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뭐 창원이나 네. 이런 몇 개 지역에서 시행됐을 때도 맞아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그러니까 너무 포퓰리즘이다. 네. 아니면 또 오죽하면이라는 또 동정 어린 시선도 있긴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해보겠다. 그쵸. 민주당 어쨌든 공약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 키움 카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거의 뭐 아동 수당을 연령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만 그 7세나 이 정도까지만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청소년 범위까지 어쨌든 확대가 되는 걸로 지금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이거는 18세까지 월 10만 원을 자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줘서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이렇게 목돈을 딱 탈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건데 부모도 이제 월 10만 원을 입금해서 그러니까 월 2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건데 특이할 것은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하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요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세뱃돈 좀 뺏겨 보셨어요? 뺏겨 보기도 하고 뺏고 이 사람 이름 뭐 지금은 워낙 쉬워가 네. 또.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슈아 어디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싶은데 이게 인출이 가능하면은 유혹에 시달리지.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돈 들 때. 그럴 때 다 긁어모아야 되거든. 슈아도 한몫 보탠 거예요 이 그렇지. 집에. 참 긴축 재정에 장사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출을 네. 못하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그렇네.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거 슈아도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도입된다면은 네네. 정확히 디테일한 내용은 뭐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 보듬주택도 있어요. 이게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구에는 33평형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대상이 지금 아마 뭐 7년 차까지인가요? 뭐 그런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걸 10년 차까지 확대하겠다도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는 10년은 돼. 그러니까 결혼 10년 차까지는 신혼이야. 아직 신혼이시잖아요. 그럼 아직 구기 씨도 멀었습니다. 막 5년 차인가요? 지금 6년? 그쵸.
그렇죠. 5년? 5년. 네. 아직 신혼입니다, 여러분들. 10년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도인데 이거는 앞에 나왔던 그런 어떤 기본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덜 구체적인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거의 재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확실히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 공약을 3번에 배치를 했어요. 맞아요. 전진 배치를 한 셈이죠. 제1야당이 이렇게까지 기후위기 공약에 신경 쓴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의 정당이.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아리백 이행 적극 지원. 이건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이제 기업이 공장을 아무튼 돌리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 분야에서. 이용에 있어서. 네. 그리고 탄소 중립 산업법을 제정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또는 생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확대하는 정책 네네. 있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마트에서 비닐을 제공받더라도 생분해되는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폭넓게 확대하겠다. 특히 생산자를 대상으로 네네.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마을 공동체 주도의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농림어업의 이제 부산물을 활용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대폭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이제 5대 초광역권 특별 지자체를 구성하겠다. 이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5개 권역을 묶겠다고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거의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거의 한국판 또 K 연방제로 가는 느낌입니다. 야, 여기에다 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합쳐져가지고 한국이 아주 끔찍끔찍해집니다잉. 나라 규모에 비해서 이제 진짜 그냥 그러니까요. 각자의 자치가 더 강화되는. 이게 대단합니다. 도지사 위에 또 뭐가 생기는 건가 그러면은? 그러게요. 특별지자체. 네. 뭐 하여간 뭐 이것도 하여간 이제 메가시티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무슨 청도 만들다 그러던데 그 중앙하고 지방을 연결하는 광역청 같은 것도 만들고 지방분권 관련한 공약은 좀 그런 걸 많이 내놨고요.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옛날에는 뭐 서울대 뭐 폐지 공약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서울대를 쪼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9개 거점 국립대학.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제 강원대겠죠. 거점 국립대학. 이런 데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사립대 관련 공약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공영형 사립대라 그래가지고 사립대에 재정 투입을 하는 대신에 이제 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뭐 이사 절반을 뭐 국가가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영형 사립대 같은 공약은 아예 좀 보이지가 않았어. 국공립대 중심의 좀 정책만 눈에 띈다. 그런 우리 상지대 어떡합니까? 상지대만 문제겠습니까? 다 문제지. 그리고 대학 무상교육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국립대 또는 전문대.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이제 지원하겠다 공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국립대 중심의 좀 정책들로 계속 가고 있네요. 일단 거점부터 좀 살리고 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제공. 하여간 이제 간병 관련해서 워낙 뭐 간병비 폭탄 이런 문제들이 워낙 또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많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봄의 영역에서 어쨌든 노인 돌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죠. 아까 저출생과 또 맞물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령화가. 네. 그리고 역시 최근에 뭐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어떤 공공의료 강화 정책 이런 걸 또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건 역시 지역의사제 도입 또 공공의대, 지역의대 신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강원권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뭐 평범해요. 맞아요. 그게 뭐 특이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렇게 10대 공약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10대 공약에선 이게 색채가 좀 더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었는데 여당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뭐 여야가 그렇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미래산업 일자리 육성하고자 강원특별법 개정하고요. 뭐 디지털 신산업, 뭐 청정 수소경제 생태 기반 구축, 뭐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뭐 2차 공공기관 이전, 뭐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원까지 확장,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이게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결국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강원 확장은 지금 도지사나 시장이 여당인데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딱히 민주당도 반대하진 않는다. 네네. 사실 뭐 우리 방송에 저 송기현 의원이 나왔을 때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다만 이제 로드맵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하여간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 결이 다른 지점 좀 짚어보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맞아요. 이런 게 있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은 아리백을 공약하진 않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부터가 사실 CF100인가요?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를 쓰겠다고 네네. 하지 재생에너지를 100% 하겠다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그래서 평화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뭔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의 이념이 좀 반영돼요. 그렇죠. 네. 민주당 특유의 좀 공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가 좀 결이 다른 거고 공영버스 확대 뭐 이런 공약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까지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현재 114석을 보유한 원내 2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죠. 당의 공식적인 계보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사실 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주 먼 조상까지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과도 맞닿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조상들이에요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이죠. 그래서 사실 총선만 놓고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최근에 힘을 거의 못 쓰면서 갈수록 이 영남 중심화가 좀 강해지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주로 국민의힘에는 뭐 법조인, 특히 검사, 판사 이런 맞아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고위 관료, 기업인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됐고 뭐 한국노총 일부 이런 노동계 인사도 참여를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약간 아까 민주당과 좀 더 달라서 그런지 이게 스펙트럼이 조금은 더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구심점으로 좀 모여 있죠. 네네. 구심력이 좀 있긴 합니다. 정강 정책을 보면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여기도 공정을 강조하긴 해요. 야, 참 공정이 시대적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키워드라서. 근데 네.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는 다양한 기회를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평등한 기회를 좀 강조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기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묘하게 뉘앙스는 다르다. 다양하다. 이게 다양하다. 평등하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뭐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걸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정강 정책 상황에서는 기본소득과 경제 민주화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예전에 국민의힘으로 이 당명을 바꿀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가 넣어놓은 게 아닌가. 약간 상징 같은 그 키워드잖아요. 기본소득을 공약하진 않습니다만은 정강 정책은 놀랍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뭐 좋은 말들이 이 정강 정책에 써 있는 거는 민주당과 비슷하긴 한데요. 역시나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한 태도가 민주당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네. 힘을 통한 평화 대 남북 교류 협력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의 기세를 살펴보면은 미래통합당 시절에 민주당에게 아주 4연패를 당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2020년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나서는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렇게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죠. 이름 잘 바꿨네요. 이러니까 다 이름 바꾸잖아. 이름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막 개혁을 한 것 같으니까. 이름 바꾸고 나서 잘 쓰겠잖아요. 또 바꿔야 돼. 그럼 그건 아니죠. 이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다 이름 바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나마 지금은 예전보다 나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또 최근 들어서는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차출해서 지금 총선 사령탑을 맡긴 상황이죠. 워낙 그쵸. 급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더 떨어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지율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최근에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그렇게 말할 만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약간 동기부여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번에 선거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쨌든 이기면 3연승입니다. 이번 선거. 자, 전국 단위에서는 주목할 포인트고요.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출마했냐? 지역구 출마자 254명입니다. 평균 57.4세. 여성은 11.8%, 30명을 공천했고요. 청년은 4.3%, 11명을 공천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나이가 많고요. 여성 공천 비율은 더 적습니다. 역시나 말로만 여성 청년을 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성해야죠. 국민의힘. 참 양당이 다 그렇습니다. 양당 이 부분에서는 다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만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국민의 미래입니다. 35명을 공천했는데 눈에 띄는 후보는 저는 그 4번에 진종호 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4개에 빛나는
전설적인 사격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한 번쯤 응원해본 경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터뷰한 거 보면은 약간 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체육 정책을 비판하면서 약간 엘리트 중심의 체육 정책을 좀 복원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하는 저 운동 선수 이런 거 네네네. 너무 심하다 이런 거 좀 완화해야 된다 유연하게 약간 이런 좀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게 엘리트 체육인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이 갈리는 있잖아요. 지점이죠. 네. 그거에 따라서 입당하는 정당도 달라지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역시 최우선으로 내세운 건 저출생 대응입니다. 확실히 이번 총선 저출생이 화두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1번 공약이고요. 민주당과 약간 결이 다른 거는 돈보다는 시간을 제공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일단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을 하고요. 네네. 배우자의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하고요.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을 하고 사후 지급금을 즉각 폐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네. 사실 이 사후 지급금 개념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은 이게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50만 원이 기준인데 다 안 주니까 네, 급여를. 150만 원에서도 80%인가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아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은 그렇겠네. 한 120만 원? 그 원래 받던 임금에 뭐 터없이 모자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의 100만 원 돈이 거의 어. 모자라는 그 정도인데 그렇게 주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요? 적립을 해놨다가 이렇게 복직을 한 다음에 그때 주는구나. 네, 6개월 정도 지나고 그 나머지 그것도? 금액을 목돈으로 줘요. 복직하자마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야. 네네. 그러니까 쟤도 취지가 뭐죠? 제가 그러니까 잘 어쨌든 이해가 안 이게 돼서. 막 복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복직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해고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한 6개월 정도는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용 지급금은 그건 무조건 줘야 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것까지는 고용 보장을 하도록. 약간 고용 보장의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 네. 근데 이걸 폐지한다는 거는 굳이 떼지 않고 그냥 다 주도록 해라. 네네. 워낙 임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그쵸. 때 이걸 네.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 지급금 즉각 폐지. 이거는 사실 아마 다른 정당들도 많이 공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고요.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2번 공약도 보면은 돌봄 양육 공약이라서 사실상 저출생 공약과도 맞춰 그렇죠. 연결돼 있는. 1, 2번을 모두 거의 저출생에 쏟고 있다. 확실히 이게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당장 직면한 좀 문제여서 더 그런 게 아닐까. 또 지지율과도 또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금 정부 지원하고 있는 거를 가족 민간 돌봄으로까지 확대를 하고요. 요새 말이 많긴 합니다만 늘봄 학교를 하여간 좀 혁신을 해서 더 잘해보겠다. 이런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런 것도 내걸고 있어서 하여간 뭐 국민의힘이 저출생에 많은 관심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이거 참 놀라웠다 그래야 되나? 신기하다 그러는데 지역 의대 설립이 이번에 공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들어갔지만은 여러 가지 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의대 설립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이거 총선 공약에 또 넣었더라고요. 이럴 거면 정부 아니야 발표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하여간 뭐 총선 이기면 하겠답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힘을 주십시오. 근데 뭐 이거는 민주당도 사실 지역 의대 설립을 물론 뭐 디테일은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또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달빛 어린이 병원도 확대를 하겠다. 어쨌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공약에 좀 무게감 있게 좀 담긴 담은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사실은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네. 넣긴 넣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의대 정원 확대하듯이. 그 안에서도 약간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라든지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확실히 국민의힘이 이런 이렇게 육아 정책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특히 그 중에서도 네. 의료 격차 해소 문제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뭐 가장 지금 뉴스에서도 화두가 되는 그쵸. 지점이라 네.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역시 국민의힘도 기후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이 기후위기라는 의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끄트머리긴 합니다만 10번 공약으로 10대 공약 중에 10번으로 넣기는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10대 안에 들어갔다는 넣긴 얘기잖아요. 넣었어요. 네. 그 의미가 있죠. 다만 결은 좀 달라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아리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저탄소로 가야 된다. 뭐 윤석열 정부도 CF100 하겠다고 하니까 저탄소 네네.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지 원전이 들어갑니다. 역시 민주당에는 원전이 안 들어가죠. 네. 아리백은 안 되잖아요.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만 써야 되는데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은 아리백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원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균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약간 원전에도 방점이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SMR이라 그러나요?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 안정성을 좀 강화한 뭐 그런 원전인데 이런 걸 하니까 좀 활용하겠다. 또 이런 걸 추진인 기술 것 같아요. 개발해서 뭐 해외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업적으로 수출하겠다. 네. 원전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아마 포석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의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좀 덜 적극적인 느낌은 네네. 있어요.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부 발표나 이런 데서도 좀 그 음. 경향이 보이기는 하는 게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뭐 기후 위기 대응의 과정에 있어서 뭐 기술 혁신을 통한 아니면 뭐 규제 완화를 통한 그런 산업적 개발을 해나겠다. 그 SMR도 좀 마찬가지 그 그렇죠. 방향이기도 하고요. 약간 네. 어떻게든 뭔가 산업 개발 이런 쪽으로 좀 네네.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국민의 어떤 그 특유의 좀 그런 연결 지점이 있는 그쵸, 거죠. 네. 입맛에 맞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결이 다릅니다. 강원권 공약은 뭐 비슷합니다. 근데 더더욱 좀 개발 중심인 면모가 있죠. 뭐 미래 산업과 교통망 역시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5색 케이블카 적기 완공이 4번 공약의 타이틀로 들어갈 정도로 네네. 이걸 되게 또 업적으로 해냈다. 많이,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이 많이 좀 갈리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쵸. 하여간 네. 그 정도로 개발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같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 또 국제학교, 또 국립공원 규제 완화 이런 데에 좀 하여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자체 주도로 강원형 청년 공공주택 건립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마지막에 넣긴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얼마나 구체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고요. 이런 건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강원권 공약은 크게 큰 차이가 없네요. 없어요. 네. 네. 여기까지가 국민의힘이었고 이 다음에 나올 정당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녹색정의당, 원내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진보 정당이죠. 현재 6석, 원내 5당입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으로 뭐 유명한 정당 그쵸.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선거 연합정당을 꾸려서 녹색정의당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원래는 이러실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하는데 녹색정의당은 뭐냐 하는데 두 정당이 선거 연합정당을 꾸렸다. 근데 합당은 아닙니다. 오. 정의당이 당명을 바꾸고 녹색 당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연대를 한 거죠. 뭐 일종의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합당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사를 읽진 않으니까 네네. 얼핏 보면 그냥 합당한 느낌이죠. 이름도 그쵸. 이렇게 바뀌고 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선거 끝나면 그래서 기존 녹색당원은 녹색당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 이제 녹색당 출신 그 공천자가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당선되면 이제 녹색당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녹색당이 원내에 입성할 수도 있는 오. 최초로 그런 네.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원래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 북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오늘날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지향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좌파 정당입니다. 네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특히 선명한. 근데 이제 생태주의를 내세우는 녹색당이 합류하면서 더욱더 녹색이 지금은 짙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래 관심사인 불평등, 자치분권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 살펴보면은 정의당은 뭐 사실 한 5석, 6석 이 정도 얻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의석에 비해서는 역대 의회마다 존재감은 꽤 드러낸 그쵸. 편이에요. 네. 이렇게 언론에도 좀 나오기도 하고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그래도 이름, 인지도는 좀 그래도 알려져 있지 않나요?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인물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까 소개해 주셨던 뭐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름값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정의당의 존재감도 굉장히 높았던 저 것 같은 같아요. 정치 과몰입자야 뭐 당연히 알지만은 네. 야, 이 정말 질곡의 진보 정당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막 이러지만은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정의당 이름 한 번쯤은 거의 들어보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인지도는 하여간 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이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이제 올인을 했는데 그야말로 네. 모든 당력을 이게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동의와 같은 이 민주당 정부에 협력한 점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네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맞아요. 어. 뭐 이중대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주당의 실책이 정의당의 실책처럼 이제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공동 책임을 뭔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연이어서 이제 선거 패배도 하게 되고 이제 탈당자도 속출하면서 당세가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진보 정당을 좀 통합하자,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반등을 꽤 했는데 뜻이 맞는 이제 녹색당과 함께 그래서 이번에 선거 연합정당을 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과연 이번에 당선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은 당의 좀 존폐기로까지도 좀 이제 그쵸. 갈릴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의당, 녹색 정의당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 한때 거의 한 7%까지 이제 득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선에서도 꽤 높은 득표를 심상정 후보 그쵸. 옛날에 네. 그 2017년 대선 때는 얻기도 했었는데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냐 이제 지역구 출마자 17명 냈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적을 거예요. 정의당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낼 때도 있었는데 원주에서 출마한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거에 네. 비하면 지금 훨씬 줄어들었죠. 돈이 많이 없습니다. 자, 평균 52.1세. 여성을 41.1%가 공천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정당들에 비교하면 7명 공천했습니다. 청년은 11.8% 이제 2명을 공천했는데 원내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역구 여성 30% 이상을 공천했고요. 이게 공직선거법 47조 4항을 준수한 거의 유일한 정당인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그 30% 이상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아무도 안 지키죠. 뭐.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정의당은 네. 이번에 지켰고요. 비례대표는 14명을 공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역대 어떤 정의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살펴봤을 때 이번 공천은 꽤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응들도 되게 그런 반응들이 많잖아요. 진작 이렇게 공천하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노동 지역 의제를 좀 반영한 게 눈에 띄는데 1번에는 뭐 보건 이제 노동계를 좀 대표해서 나순자 전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을 공천했고요. 2번에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를 공천했는데 이분이 안동 이 경북 안동에서 녹색당 후보로 시의원에 출마해서 2번 출마했는데 모두 16% 이상을 득표하는 대단한 일이죠. 이 보수의 어떤 심장부에 가까운 곳인데 이 안동은.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 진보 뭐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 계열이 아니라 녹색당 후보로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진보 정당으로 네. 16% 이상을 득표하는 그만큼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35살의 시민운동가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3번의 이보람이 전 전남도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영암구의원 2번에 전남도의원 1번을 역임한 풀뿌리 정치인입니다. 역시 그 지역 활동가를 역시 공천을 했고요. 4번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이제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분인데 SPC 노조 파괴 의혹, 뭐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 이런 노동 인권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변호사로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여기 이제 12번에는 이효성 강원도당 사무처장을 공천했는데 이번 이제 작년 우리 원주에서 뜨거웠던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투쟁제 연대하러 원주에 또 많이 오셨던 분인데 맞아요. 네. 명단에서 눈에 띄어서 한번 또 언급을 해 봅니다. 확실히 이 명단을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활동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네요. 아까 지방 분권도 많이 강조를 한다 그랬는데 이 녹색정의당 공천에서도 그런 게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공약 좀 살펴보면 확실히 녹색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1번 공약부터가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어쨌든 가장 구체적인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뭐 기후 경제부를 신설하고요. 국회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하고요. 탄소세 부과와 이제 기후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는 100% 사용하도록 하고요.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지원법을 제정하고 이거는 아마 이제 기존의 뭔가 화력발전 산업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거고 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제 지역 공동체와 지역 일자리 100만 개를 조성하고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2030년 무상교통을 목표로 1만 원 기후 패스 이건 아마 10,000원만 내면 뭐 대중교통 뭐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상교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서 이걸 이제 선 도입을 하겠다.
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 등등등. 공약집 20대 공약집 보면 2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이 녹색의 진심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빼곡하게 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뭐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이거는 내용도 뭐 담겨 있고. 강원도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확실히 디테일에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강조하지만 무상교통을 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자동차를 없애고 여기에 보니까 뭐 대자보 교통 체계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그럼 우리 뭐 BMW 같은 것도 만들었구나. 그렇죠. 대자보라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그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공약에서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뭐 이 문제만 계속 고민하는 정책 전문가분들이 꽤 계시니까. 맞아요. 이 당에는. 네.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이 원래 관심 많은 노동 분야 공약은 이번에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임금 격차 해소 위원회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임금 격차를 30% 이내로 해소를 하고 아마 민간 영역까지 하겠다. 네네. 이거는 뭐 원청 하청이 될 수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둔 공약이고요.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겠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요새 워낙 이제 노동계약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뭐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네네. 프리랜서도 있고 예술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도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것도 공약이고요. 또 주 4일제와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요. 연차 휴가를 5일 추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중에 최소 한 달은 휴가를 갈 수 있고 지금이 아마 15일일 거예요. 법정 네네. 연차가. 그래서 5일 추가하면 20일이 되니까 뭐 주말 빼면 이제 20일이면 이제 한 달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통 보면은. 근무가 20일에서 한 그렇죠. 24일 뭐 이 정도 사이더라고요. 그런 한 걸 달에.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1년이래야 이제 연차 주는데 이제 6개월로 연차 발생 기준을 또 축소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 대표적.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네네. 공약.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건 이 정도고요. 그리고 녹색정의당 역시 적극적인 성평등 공약을 이번에 또 제시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지금 정부는 뭐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녹색정의당은 아예 성평등부로 격상을 하겠다. 네네. 확대를 하겠다.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고 돌봄, 출산 전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이제 배우자 출산 때 이제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 역시 아까 말한 그 사후 지급금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네네. 하고요. 육아휴직의 급여도 현실화하겠다. 아마 상한선을 더 늘리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아마 민주당은 10대 공약에서 취소하긴 했는데 녹색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겠다. 그래서 젠더폭력 법제를 전면 재개정하고요. 임신 중단 상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겠다. 또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을 통해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네네. 이런 공약. 성평등 공약에도 2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맞아요. 디테일한 정책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원내정당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네.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이민청 설치 및 이민사회 기본법 제정. 이건 아마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들을 보호하는 좀 보호하는 목적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고 또 장애인 권리보호법 보장법 제정, 학생 인권법 제정 이렇게 인권 관련 이게 발음이 안 됩니까? 계속 네. 얘기하니까 줄줄이 해야겠는데 인권 관련 공약도 눈에 띄고요. 또 이거 눈에 띈 건 청년 의회 설치 및 시범 운영도 있고 지자체별로 청년 자율 예산제도 의무화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좀 청년 정책을 좀 강조하는 공약들도 좀 넣었고요.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재개정 및 동물청 신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물권에도 뭐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의 어쨌든 평소 이념이 반영된 공약들도 눈에 띄고요. 강원권 공약 확실히 아까 살펴본 양당과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특별법 개정을 내걸고는 있는데요. 녹색과 평화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서 환경 규제 완화가 아니라 탄소 중립 자치도로 가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강원특별자치도 처음 문재인 정부 때 구상했던 내용으로 다시 가는 방향도 있고요. 그럴 때 그때는 뭐 강원 특별 평화자치도 맞아요. 네. 뭐 그런 구상 평화가 굉장히 좀 강조됐었죠. 맞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환경 보전에 따른 공적 보장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뭔가 인센티브가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전한 대가로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어떤 공약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특구를 지정하고요. 재생에너지 연구소 및 에너지 전환 연구소를 설립하고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뭐 강원도에 워낙 화력 발전소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전환을 하고 강원형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우리 강원연구원은 오히려 뭐 최저임금을 낮추자. 뭐 강원형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좀 높이자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스티로폼 없는 동해안 시범구역 지정. 그리고 강원도 축제를 생명 존중 환경 친화적 축제로 전환. 이건 아마 뭐 화천 산천 축제라든지 네네. 양양 뭐 연어 축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태주의에 어긋난 축제들을 좀 겨냥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또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 및 학교 채식 급식과 기후 교육을 연계하겠다. 이런 공약도 눈에 띄어요. 이 아까 살펴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강원권 공약이 좀 진부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정의당의 좀 결이 다른 좀 그쵸. 색다른 네. 공약이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죠. 원내 5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의 정체성이나 뭐 인적 구성으로 보자면 거의 뭐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죠. 맞아요. 민주당계 인사들 네. 거의 다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사법 리스크와 같은 어떤 이런 이재명 지도부를 좀 비판하면서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과. 맞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하면서 양쪽 다 방탄 지금 그 그렇죠. 정당이다. 정당이다. 그러니까 네.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 네네. 우리는 다르다. 그 사이에서 뭔가 해보겠다. 맞아요. 전형적인 그런 제3지대론 펼치고 있는데 뭐 비슷하게 제3지대론 펼치고 있는 이준석이 끌고 있는 이제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긴 했는데 뭐 금방 깨졌죠. 애초에 함께 할 수 없는 사실 코드가 다른데. 아니 저는 합쳤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들었던 게 더 놀랐어요. 근데 사실. 모두가 예상하듯이 네.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독자 세력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보여주냐 관건인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에 네네. 대해서.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야 알겠지만 그쵸. 네. 이 당의 어쨌든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이번 총선에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탈당할 때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그 결속력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워낙 또 탈당자가 꽤 있었기 때문에 네네. 힘을 많이 받았죠. 근데 맞아요. 지금은 네. 사실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호남을 중심으로 결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파급력이 그렇죠. 여지가 없습니다. 이낙연 본인이 지금 위기죠. 지역구에서도.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지역구 출마자 29명을 냈더라고요. 평균 61.3세, 여성은 10.3% 3명을 공천했습니다. 청년은 3.4% 한 명을 공천했어요. 29명이 출마를 했는데 비율상으로 국민의힘보다도 여성이 적어요. 사실 올리기 더 쉽잖아요, 비율이. 그쵸. 숫자가 네. 더 적대요. 물론 반대급부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낮게 비율이 나타나는- 낮게 나올 수도 네.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나이는 더 많습니다. 게다가 61세. 그러니까 반감이 넘었어요. 사실 제3지대에서 좀 차별점을 가져가려면 이런 데서 더 차별점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데. 신선한 개혁 공천이 안 보이니까 네네. 진부하게 느껴지죠. 원주에 사는 분들은 이 정당을 비례대표로만 만날 수 있죠. 지역구에 안 나왔으니까요. 11명을 공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눈에 띄는 후보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미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잘 있어요. 못 봐서 근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당세가 아주 그렇게 탄탄하진 않을 네, 거예요. 네. 아마 원주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그 양당 아무래도 이제 독과점 체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왔으니까 그 정치 사법 언론 개혁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네네. 제3지대 정당에 좀 걸맞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정당은 이렇게까지 막 1번 공약으로 내세우지는데 맞아요. 여기는 이게 일본 1번부터가 공약이에요. 정치 사법 네. 언론 개혁이야. 그래서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편하고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기호 순번제가 아니라 추첨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이게 의석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첨 돌리겠다는 건데 네.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 비중을 2대1로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좀 늘리겠다. 네네. 이런 공약인 거고요. 그리고 판사, 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판검사를 그만뒀으면 2년이 지나야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뭐 그냥 바로 날라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관례처럼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뭐 법적으로 그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는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사법부와 어쨌든 정치권이 결탁하는 그런 네네.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수신료 결정 운용에 시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대체로 공약들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 맞아요. 태생은 네.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향은 비슷한데 뭐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지점도 있고 아닌 지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별로 솔직히 보이기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EBS 기반 전 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같은 공약이 뭐 화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네네. 느껴졌는지. 어쨌든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정당이다 보니까 공약의 구체성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좀 반대편에서 좀 비슷한 느낌의 정당. 개혁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일부 그리고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이 만든 한국의 희망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류호정 등 정의당 탈당파가 만든 새로운 선택이 합친 정당. 복잡합니다.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비교할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넓긴 넓습니다. 원내 4석을 갖고 있는데 제3지대로는 앞서서 소위 중도 빅텐트를 구성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이준석과 류호정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한국 정치 다이내믹하다. 개혁신당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죠. 초반에는 주목을 좀 많이 받나 싶었어요. 지지율도 맞아요.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막 진짜 이준석 신드롬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이따 소개할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론 더더욱 존재감이 많이 옅어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지역구에 좀 꽤 출마했더라고요. 50명 공천을 했어요. 네네. 평균 57.9세, 여성은 12%, 6명을 공천했고요. 청년은 12%. 역시 6명을 공천했습니다. 청년 공천이 그래도 10%를 넘었다는 걸 뭐 잘했다고 해야 될지 그나마 위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공천은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런 좀 경향성이 드러난 게 아닌가. 어떤 의미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네. 있던 시절에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약간 청년 그 참여나 이런 것들의 상징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준석 본인도 MZ 정치인의 네. 어쨌든 기수인 거를 은근히 또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약간 여성계와의 약간 갈등이라든지 그런 점이 네. 묘하게 반영됐다. 그래서 뭐. 청년 비율은 조금 높은 반면에 네. 역시나 여성 공천의 비율은 좀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여성 청년 공천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비슷하고요. 역시 원주에서는 비례대표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당 10명을 공천했는데 새로운 미래와 뭐 평등하게 가야죠. 딱히 눈에 띄는 후보 없습니다. 네네. 이게 공정입니다. 공약을 보면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세상이 좀 엿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우선 내세우는 공약은 이제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 패권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 좋은 말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첨단 산업 벨트를 건설할 때 K 네옴시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네옴시티가 사우디에 이제 건립되는 또 길게 짓는다는 거. 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은 산업 육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정주 여건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면서. 만들겠다. 이게 아마 전국 곳곳에 뭔가 벨트를 만들겠다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첨단 산업 인재 양성하는데 이건 뉴 히어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막 영웅들을 과학 영웅들을 길러내겠다. 네옴시티에서 뉴 히어로를 길러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요. R&D 예산을 GDP 대비 6%로 확대해서 이게 뭐 선진국 대비해서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네. 비율이. 이런 거를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과학 관련. 과학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과학 유튜버도 요즘 많으신데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공약도 좀 내걸었는데 정치 분야에서 눈에 띈 거는 대통령 영부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영부인을 좀 겨냥한 것 같은데 그쵸, 네. 이게 실제로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없나 봐요. 근거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한번 못 받고 가겠다.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의원 임기 중에 입법 총량제를 정해서 50건까지만 발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는 걸 막겠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뭐 네. 컨트롤 C, 컨트롤 C는 뭐 조례는 뭐 컨트롤 C인데 여기는 그냥 막 실효성도 없는 걸 그냥 막 발의만 하고 보는 뭐 그런 네네. 게 있으니까 막 그런 걸 막겠다. 그래서 뭐 50건을 발의했어도 많이 통과되는 게 적은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남발하니까. 우리도 조례 총량제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지방의회가 워낙 많아서 농담이고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비례 후보자 필수 등록제. 이거는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반드시 비례 의원을 맞아요. 공천하도록 네. 하네. 그것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준연동제가 제대로 좀 원래 취지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신당에게 꼭 필요한 제도죠. 네. 이런 가운데 이런 정책들, 공약들도 있습니다.
지하철 적자 완화를 위해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고 만 65세 이상에게는 연 12만 원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맞아요. 이잖아요. 한마디로 노인분들이 무임승차하니까 뭐 지하철 적자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통 효율화가 안 된다. 뭐 네네. 이래가지고 대신 뭐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 12만 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 쓰면은 청소년 요금제를 이제 적용하겠다고 네네. 하는데 참 이게 그게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이준석 대표 특유의 이 워딩들이 그래요? 드러나면서 특유의 워딩이 뭐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더 이렇게 잘못된 행동처럼 다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가둬놓고서 자신은 프레임을 짜고. 프레임 속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 이런 그렇죠. 형태들. 뭐 네. 전장현에 대한 대응 방식도 그랬었고요. 그쵸. 우리가 네.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하겠다. 이거 뭐 강원연구원과 일맥상통하는 것 네네. 같습니다. 강원형 최저임금도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그리고 9개 지방거점 국립대를 100% 정시로 선발하겠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소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립대는 정시로 뽑고 사립대는 오히려 수시로 뽑자. 뭐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네, 그러니까 사립대는 그 본인의 그런 설립 취지에 맞게끔 더 자유롭게 입시 제도를 열어주겠다. 규제 완화를 좀 해주자. 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성 신규 공무원에게는 이제 병역을 의무화하겠다.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공약들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바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네네. 얘기를 해봤고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한마디로 기독교 극우 성향 정당입니다. 뭐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핵심 세력이라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독자유당이라는 아마 이름을 쓰기도 해서 그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맞아요. 계실 네. 것 같아요. 한때 그 재밌는 목사 아저씨로 이제 TV에 많이 나왔던 장경동 목사가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대표를 맡고 있더라고요. 구설수 때문에 요즘에는 방송에 못 나오시는데. 정광훈 목사 대표가 아니었군요. 정광훈 뭐 전면에 그렇게 나서지 않고. 근데 사실상 뭐 정광훈 목사가 그쵸. 뭐 네. 대표가 다를 바가 없죠. 어쨌든 현재 대표는 이제 장경동 목사가 맡고 있고. 뭐 약간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있다. 네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정당도 국회에 있냐 할 수도 있어요. 원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통일당이. 네. 근데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입당을 하면서 원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진입한 지네. 그런데 사실 뭐 이 정당 극우 정당이라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마 대구였나요? 대구에 출마한 이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주 노동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막 체포해가지고 그걸 막 유튜브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막 논란이 맞아요. 되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극우의 행태를 보여주는 정당이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뭐 징계 논의를 안 하겠다 딱히. 야. 뭐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성향이라는 걸 우리가 어쨌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별로 뭐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이 정도에서 비례대표 20명 공천했고요. 눈에 띄는 후보는 당연히 없습니다. 공약도 뭐 솔직히 뭐 진지하게 논평할 건 없긴 한데 특이한 건 많아요.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시키겠다. 그래서 2030 세대 1인당 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요. 여행 다녀오면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선진국을 다녀와서 내가 뭘 보고 느꼈냐. 네. 그래서 G2 이런 선진국으로 우리가 반열 올라서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1번 공약입니다. 그리고 전군을 대학화하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군사훈련 받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학과별 강의를 듣게 해서 4년제 학점을 취득 후 전역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빡세던데 일정이? 거의 뭐 기상 시간이 거의 6시부터 하는데 9시까지 수업 들어 오후 9시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저녁 9시까지 그럼 이거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교수가 파견을 그러니까.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군사훈련 받고 저녁까지 정말 공부하고 그럼 뭐 잠만 자는 거예요. 그쵸. 진짜 개인 시간이 없는 느낌입니다. 사실상 ROTC를 그냥 그러니까. 정군에 적용하겠다. 네. ROTC 지원율이 높겠는데 이러면 하여간 자 근데 그 반대급부에 또 이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한마디로 임신 중절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또 젠더 평등이 아닌 양성 평등 실현 이런 걸 뭐 공약으로 내거는데 뭐 저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네네. 이런 공약을 내건 정당. 그리고 이런 공약 공약 내용 중에 서두에 항상 뭐 하나님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기독 정당으로서의 내용을 열심히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씁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칭을 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진보당, 진보당은 원내 1석입니다. 한석입니다. 한석만 갖고 있지만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한 10만 명이 육박하는 네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에 이 핵심 세력이 당 재건에 나서서 민중연합당, 민중당 그리고 진보당으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고 있죠. 진보정당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살펴본 녹색정의당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전통적으로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 이런 걸 강조하십니다. 네네. 이 통일, 뭐 자주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면 보통 이쪽 계열이다. 맞아요. 라고 네. 할 수 있죠. 최근 선거에서 이 정의당, 녹색정의당 뭐 이게 하락세라면은 진보당은 어쨌든 상승세예요. 맞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에서 기초자치단체장도 배출했고요. 작년 재보궐에서 국회의원도 배출해서 원내에 입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야권 연대로 지역구 비례 당선자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진보당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역구도 없지만 비례대표도 없습니다. 네네. 왜 없냐?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제 3명이 지금 공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보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겠죠. 이 3명 공천한 분 중에 그나마 뭐 눈에 띄는 분은 15번에 더불어민주연합 15번에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는데 29살입니다. 시민운동가인데 진보당의 핵심 유망주로 오래전부터 기르고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를 시키는. 국회 무대에 네. 이제 입성을 시키려고 이제 공천을 한 거죠. 이번에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어쨌든 청년 정치인 뭐 시민운동가도 공천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나마 눈에 띈다라고 해서 꼽아봤고요. 공약을 보면 사실 저는 통념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진보정당이고 또 진보당은 노동, 민생 특히 뭐 통일 외교, 그쵸. 기후 이런 네. 거를 강조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딱 공약집을 열었는데 검찰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난 처음에 조국혁신당 공약집을 잘못 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야. 진보당이야. 어떤 게 있냐면은 검찰청 해체, 그래서 기소청으로 전환, 그리고 수사청을 신설,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라고 했다. 이거 거의 조국혁신당과 똑같은 맞아요. 공약이거든요. 네. 그 외에는 뭐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또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하고 또 국회의원의 3선 연임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 이런 거, 검찰개혁 이런 거에 대단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확실히 걸 그 느낄 수 원주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리잖아요. 네. 그것도 검사장 직선제 그런 게 이런 메시지가 워딩들이 있어요? 좀 담겨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네. 제대로 그냥 메시지로 그렇게 좀 통일하기로 했나 보네요. 그 밖에는 뭐 그래도 진보정당답게 뭐 가계부채 해결,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겠다. 이게 초과 네네. 이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리고 초자산가에 대한 부자 증세를 해서 자산을 재분배하겠다.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그리고 화석 연료 핵 발전 퇴출 및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청소년 무상 교통, 그리고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성평등 노동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 지역 공공은행 설립, 이렇게 뭐 진보당다운 공약도 걸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정당 마지막 조국혁신당, 뭐 이름이 다 말해주죠. 네네. 뭐 본인 이름하고 깜짝 놀라죠. 아니 근데 종종 많이 그런 착각을 받잖아요. 맞아요. 조국인 했는데도 조국으로 약간 알아듣는 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인입니다. 이러면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막 이러시면서 그거 그래서 네. 또 바로 그 반응에 네 요즘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한창 그 시기에는 또 네네. 그랬겠구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아니, 그래, 중년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번에. 맞아요. 아니 심지어 집안 분이에요. 같은 그래요? 성씨여가지고 실제 이 네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네, 분이 창녕주 씨입니다. 창녕주 씨. 그건 또 네. 몰랐네. 그럼 뭐 좀 통하는 게 있네. 좀 남다르겠네 이 정당. 그러니까 이름이 다 말해줍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정당이죠. 네네. 원내 한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3년은 너무 길다. 공공연하게 윤석열 정부의 조기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만들겠다. 아예. 네, 그러니까 뭐 꼭 탄핵이 아니더라도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아예 그냥 아무것도 죽은 오리처럼 만들겠다. 네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목표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정부 대응과 검찰 개혁에 좀 소극적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맞아요. 네. 중입니다.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보면은 비례대표 그 지지율에서 아예 1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국민의 미래까지 제치고 그런 걸 보면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보통 3위를 해도 파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좀 특히 여권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제3지대 정당들의 존재감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뜬 이후로는 이준석 대표가 안 보여요. 진짜. 맞아요. 뉴스에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워딩이나 이런 게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향하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띄워주기가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부와 1대1 구도처럼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네. 저희가 아까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대권 주자들이 사령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당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차기 대권 네. 주자들이 이제 사령탑 나서고 있다 했대. 그래서 아마 10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3지대 정당이 있겠어요? 네. 아니 근데 아이러니가 여기는 막 제3지대를 그렇게 얘기하지 얘기하죠. 않고 있어서 대놓고 민주당 개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25명을 공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역시 2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본인이 2번으로 네네.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력하겠죠. 지금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뭐 당연히 지금 당사자가 주도하는 정당이니까 검찰 개혁의 전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그래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이선균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권 보호 수사 준칙 및 형사 사건 공보 규정을 입법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언론을 통해서 이게 뭔가 유명인들이 신상이 다 유출해가지고 또 피의 사실이 막 공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걸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불법적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실제로하고요.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수사청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뭐 마약범죄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뭔가 이게 수사권을 좀 분할을 시키겠다는 거죠. 좀 맞아요. 힘을 뺄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조금 더 수사에 그렇죠. 관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이게 잡겠다. 어쨌든 네. 수사청이나 뭐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네네. 힘이 또 비대해질 수가 있으니까 분할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및 기소 배신제를 도입하겠다. 이 역시도 뭐 검찰을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그쵸.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헌법 개정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사회권을 이제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참여, 자치,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좀 많이 담은 그런 7공화국 헌법 개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기후 위기, 저출생, 성평등, 돌봄, 교육, 과학기술, 균형 발전, 민생 경제, 기획재정부 개혁, 남북 관계 등등등 빠르게 창당한 정당치고는 공약의 구색은 나름 그래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아주 대충 쓴 것 같지도 않아요. 공약집이. 그런데 공약 중에서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인데 좀 네네.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저는 할 말 한입니다. 여기까지 원내 정당들 살펴봤고요. 네. 자, 원외 정당, 원내 정당은 마음 같아서요. 뭐 다 살펴보고 싶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다 소중한 정당이고 그쵸.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많아요. 35개거든요. 지금 원내 정당. 그래서 이름이라도 한 번씩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 저희가 비례 용지를 받으면은 이런 순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원외 정당은 기호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제 기호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순서대로 한다면은 가가 이제 가장 먼저 오니까 맞아요. 가에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원외 정당들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먼저 가가 국민참여신당, 네. 가가 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 가락 특권 폐지다. 무슨 얘기인지가 모르겠어. 아니 가가 국민 참여신당 이런 건 뭐야? 가가 호호까지는 알겠어. 그렇죠. 그래도 가가호 정도는 이 정도 정성을 좀 뜻이 들였던데. 있으니까. 가가 국민 참여신당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 진짜 난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가락 특권 폐지당도 이상하고 야. 가락을 뭐 폐지하겠다는 건가? 무슨 아니 말일까? 가가가 진짜 제일 심하네요. 가가.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그러니까 야 가나는 본인들이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네. 가나 정도면 안정권이다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어쨌든 치열합니다. 나름 이 세계도.
자, 그 아래부터는 이제 공화당. 네. 이렇게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좀 의아한, 네. 2023년이 맞는지 의아한 정당 이름들도 좀 그러니까 등장을 합니다. 이런 정당들은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예전 뭐 역사성에서 등장했던 그건 그렇죠.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부활을 텐데. 시킵니다, 이제. 네. 이것도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감성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국가혁명당. 아, 이 정당은 뭐, 지난 총선 때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지역구에 엄청나게 공천을 맞아요. 해가지고. 네. 네, 허경영 씨가 이끌고 있는데 요새 허경영 씨 참 논란 많던데 이번에는 뭐 지역구에 그렇게 공천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통합당, 국민주권당, 금융개혁당, 기독당, 기후민생당. 이 기후민생당은 이제 어느덧 잊혀졌습니다. 민생당 이름을 바꾼 건데 옛날에 원내 정당이기도 했었죠. 그쵸. 바른미래당에 뭐 이렇게 후신이다 네네. 해가지고 지금 기후민생당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로 미래로.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도 있습니다. 노동당은 사실 뭐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4당 중 하나입니다만 세력은 많이 약해졌죠.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는 점이 맞아요.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당, 대중민주당, 대한국민당, 대한민국당, 대한상공인당, 그리고 미래당. 이 미래당은 사실 청년 정치를 표방해서 한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옛날에는 우리 미래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고. 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존재감이 청년 정치의 어떤 몰락과 함께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안 나와요. 기본법 제정이 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의 동력들이 좀 많이 그런 사라진 것도 있고. 경향이 있어서 청년 정치가 네. 말이 아닙니다. 양당에서 보여준 것도. 그다음에 민중민주당. 아 그리고 이 정당도 있네요. 새누리당. 지금이 2023년입니다만은 이 정도는 오래간에 그나마 이름 저 스틸한 뒤로 그쵸. 찍고 네. 있습니다. 새누리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은 뭐 앞서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제 참여했다고 말씀드릴 때 등장을 했는데요. 용해인 의원의 이제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선거 연합을 한 정당입니다. 새진보연합. 그리고 소나무당도 있어요. 이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정당입니다. 여기도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하던데. 네네 맞아요. 어떻게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인물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신한반도당, 여성의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K정치혁신연합당. K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당에도 와, 이제 K가 정당 붙어. 이름에 K가 붙어. 야, 대단합니다.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국농어민당. 이 한국농어민당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요. 한국 최초로 농본주의를 내세운 정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민 그리고 뭐 관련 단체 이게 좀 대거 좀 참여를 해서 으쌰으쌰하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기갑 전 의원, 뭐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박보생 전 김천시장, 엄홍우 전 국립공항관리공단 이사장 나름 참여 멤버들이 쟁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농어민 이런 이슈들이 관련해서 잘 안 다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쵸. 기성 정당들에서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좀 대표성을 갖고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좀 출범한 거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참여 인사들의 네임 밸류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제법 있어서 무게감이 네. 있어요. 자 그리고 한나라당. 네, 2023년에 맞습니다. 네. 아직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류연합당, 홍익당, 그리고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나는 처음에 이게 왜 히시태그일까 했어요. 네네. 왜냐면 로고에는 분명히 해시태그가 있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맨 마지막을 선정하기 위해서 히시태그로 했다. 여긴 역으로 갔다. 해시태그 해로 하면은 가면 맨 마지막을 독점 못하니까. 그쵸. 히시로 갔으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결국 마지막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그 애매하게 애매하게 끼는 있을 것보다는. 바에야 맞아요. 끝에 있어야 그래도 눈에 띄니까. 눈에 띄나 근데 이게 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원외정당 35개까지 있으니까 혹시나 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은 이름이 좀 특이해서 네.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뭐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 엄청나게 하여간 다양한 정당들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 소개 길고 길었는데 맞춰보겠고요. 시간이 완전 훌쩍 갑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정당들이 네.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봤고 간단했나? 내일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원주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원주시 갑을 지역구에 출마한 좀 후보들을 네네. 소개하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어떤 뭐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맞아요. 아주
저희가 또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내일도 오늘도 정당 관련해서 저희 입맛대로 얘기했는데 내일도 그럴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좀 선택에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아주 주관적 관점이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네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래저래나 2024 원주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안녕. 안녕.